카카오 계열사 중에 압도적으로 잘 나가는 데는 별로 없어요. 2,200억 벌어서 10억 남기는 비즈니스가 잘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올 게 왔구나.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좋은 의미의 한탕주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사업 다 성공했잖아요. 2, 3년 전에는 저렇게 적자를 내도 큰 문제가 안 났어요. 해외 기업 인수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1조 주고 샀는데 매출이 491억 원이에요. 영업 적자가 2,282억 원. 미국 유학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삼성 가면 됐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네, 오늘은 구조조정 나선 카카오,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은, 기사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얘네가 왜 이야기하지? 라는 걸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이랑 올해 1분기 카카오 영업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뭐 저 정도 됩니다. 작년 연간으로는 매출은 2조 좀 넘고요. 영업이익이 5,511억 원. 그 다음에 이번 1분기는 뭐 6,400억 원 매출에 뭐 1,294억 원 영업이익. 비교를 해보시면 분기니까 한 4분의 1 정도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한번 카카오 연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요 거의 뭐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자체는 지금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뭐 괜찮다는 것도 사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 지금 영업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건 뭔가 계열사에서 문제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열사들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는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작년 기준인데 계열사들 지금 적자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거는 아까 연결 기준과 개별을 보셨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는 계열사들의 지금 실적들은 저희가 각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1분기가 연결 기준과 개별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거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그 네. 검색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네. 네이버에 대해서 좀 주로 다루고, 네. 하지만 이제 카카오도 다음을 좀 내려놓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갑자기 구조조정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단 요즘 기사가 막 언론사마다 쏟아지는데, 근데 사실 언론의 생리상 트렌드 편승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에서 지금 지적하는 요소는 한 세 가지 돼요. 방금 말씀하신 영업이익 반토막, 이게 가장 중요한 팩터였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라는 요소가 또 하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정도의 세 가지의 팩트를 묶어서 카카오 위기론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개의 계열사, 그 다음에 영업이익 반토막 요건데, 네. 카카오 본체 상황은 어때요? 카카오 본체 계속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나쁜 편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아까 좀 전에 보여줬듯이 영업이익률이 본체만 따지면 20% 이상이거든요. 영업이익률 20% 이상이라는 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매출이 줄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매출 성장세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카카오 본체 역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라는 그 거대한 플랫폼이니까 그 정도면은 카카오 본체는 뭐 이상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카카오 본체도 이제 성장의 한계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 지금까지 카카오 본체의 성장 한 2, 3년 전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 성장의 핵심은 그 광고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카카오 채팅 목록에 상단에 있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즈보드 광고라는 건데, 이 광고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효과를 발휘해서 카카오의 급성장을 이뤄낸 1등 공신이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이제 성장할 만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그래서 지금 1분기 성장률이 그 5% 정도 되는데, 이 정도밖에 성장 못한 거는 과거 카카오 성장세에 비하면 이제 성장세가 확 떨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커머스 쪽을 해보려고 뭐 합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 번째
세 번째 탭에 네. 오픈 채팅이 세 번째 탭으로 갔잖아요. 네, 그 카카오톡 대화창 맨 밑에 네. 5개 탭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탭이 옛날에는 그 콘텐츠 탭이었는데 지금 오픈 채팅방 탭을 따로 뽑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광고를 달았어요, 거기에. 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그 채팅방 사이에 광고가 있어요. 과거 비즈보드에는 그 채팅 목록 사이에 채팅 탭이 하나였으니까 채팅 탭 맨 상단에 광고가 있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채팅 탭을 두 개로 쪼개면서 광고 자리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요걸 또 한번 성장시켜 보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픈 채팅을 성장할수록 그 광고는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런 걸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는 올 게 왔구나 뭐 이런 생각. 어느 정도는 좀 위기론에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편이죠. 왜냐면 지금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빠른 속도로 가다가 이제 천천히 속도를 낮추면 무난하게 이렇게 정지가 되죠. 근데 이게 빠르게 갔다가 확 뭔가를 밟으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사고가 나는 거죠. 카카오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왜 이제 좀 문제가 되냐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좋은 의미의 한탕주의가 있었어요. 좋은 의미의. 네. 그러니까 한탕주의요? 뭐 주주도 그렇고 네. 뭐 이렇게 그 내부 구성원도 그렇고 네. 빠르게 성장하니까 신나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일련의 이슈로 이제 흔들리면 이제 이들이 좀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직원이라든지 주주라든지 파트너사라든지 이들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이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까지 잘 나갔죠. 뭐 정말 카카오란 엄청난 플랫폼을 토대로 여러 가지 신사업 촉촉했는데 이제 다 성공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전선이 너무 넓어졌죠. 뭐 그것도 확실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투자 시장이 꺾였죠. 근데 투자 시장이 꺾였는데 네이버는 괜찮고 카카오가 어려운 이유는 카카오가 지금까지 스타트업처럼 움직였기 때문이죠. 왜냐면 개별 자회사들에게 다 펀드 레이징을 다 시켜주고 또 이들 개별 독자적인 상장을 모색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좀 카카오가 위기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이게 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어디서 아냐면 작년이랑 올해 초에 SM 그 인수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회사가 좀 이런데 이걸 정말 일종서서 인수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무리하면서 한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작년에 빨리빨리 좀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조직 내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사령탑이 좀 자주 바뀐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조수용 여민수 공동대표 시절 때는 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됐죠. 뭐 물론 그때 시기가 정말 좋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신 것처럼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5기로 내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스톡옵션 이슈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나가셨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범수 창업자께서는 역시 어려울 때는 전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애증의 관계인 남궁은 대표를 모셔왔는데 그분도 뭐 1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홍은택 대표가 사령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충분히 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한 2, 3년 동안 약간 좀 리더십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기를 좀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2주 전에 이야기할 때 네이버였었나요? 카카오였었나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까지 벌렸던 것들이 그래도 다 독립적으로 다 잘 되고 있지 않았냐 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제가 그 기사들이랑 찾아보니까 카카오의 직접 자회사가 19개인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시 그 시스템 보면 19개인가 있고, 전체 계열사들은 뭐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까지 하면은 뭐 어디는 170개라 그러고 공시에는 아마 170몇 개인가 돼 있는 것 같고, 또 뭐 어디 기사 보면 230개라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카카오가 기업 집단 보고서, 집단 설명서라고 해서 뭐 ESG 경영 이것 때문에 내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자회사가 14개, 13개, 14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인 7개가 작년에 적자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잘 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예전에 근데 저도 뭐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분명 킥스타트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성적들을 괜찮게 내는 듯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너무 크게 흔들린 거잖아요. 전체 계열사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
카카오 계열사 중에 압도적으로 잘 나가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그룹 전체가 잘 나가는 거지 계열사가 개개별로 뭐 돈을 엄청 벌고 있다 이런 데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적자를 말씀하신 7개 회사를 보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스타일, 카카오 페이,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7개인데 이 중에서 원래 흑자였다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 회사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다 적자인 회사들이에요. 지금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 7 이거 중에 원래 하나 빼고는 다 계속 적자였다. 원래 적자인 회사들이에요. 네. 오늘 갑자기 적자가 됐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 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냥 잘 됐냐 안 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저는 잘 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예전에는 2, 3년 전에는 저렇게 적자를 내도 큰 문제가 안 났어요. 왜냐면 성장률이 높으면. 성장률이 높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네이버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검색 사업의 성장성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여기는 성장성은 크진 않고 그러니까 그 이슈는 크진 않는데 다만 이제 적자가 발생을 했고 근데 적자는 사실 예전에도 발생을 했고 더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발생한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지금 이제 투자 시장이 이렇게 말라버렸는데 지금 해버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로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스타트업 관련해서 스타트업 위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라이브 때. 네. 근데 결국은 뭐 실책한 것들도 회사들이 없지는 않지만 제일 큰 거는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진 게 문제다. 다 같이 성장해야 돼. 돈을 막 태워갖고 다 같이 성장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다가 기조가 확 바뀌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 데들이 많다라고 했었는데 스타트업들이. 근데 카카오는 아무래도 각 계열사들이 스타트업의 이 DNA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걸 같이 때려 맞는다. 좀 이렇게 뭐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급성장을 이제 기조로 다 움직였는데 지금 급성장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급성장 하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를 통해서 그걸 만회하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투자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똑같은 적자였는데 위기론이 안 나오다가 지금은 적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위기론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또 쉽지는 않으니까 또 막 탓만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일단은 근데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 구조조정이라든가 희망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각자 회사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기사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몇 달 전만 해도 여기에 등장했던 게 구조조정 이런 게 아니라 막 돈 쓰는 이슈였잖아요. 네. 질러! 7천억 질러! 막 1조 질러! 막 이런 느낌이었고 왜 갑자기 이렇게 위기가 된 거고 아까 적자 원래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 회사만큼은. 네, 네. 근데 왜 적자가 됐고 이쪽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하게 좀 나왔잖아요. 뭐 이직과 전직을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희망퇴직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넥스트 챕터 아, 프로그램입니다. 예, 저희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 거고 높게 봐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이제 패러프레이징은 높게 봐줘야 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분명 회사가 되게 잘 나가고 할 게 많으면 이렇게 하진 않겠죠. 뭐 다 알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물론 포장하는 것 자체 좋게 봐야 되는데 근데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얘들 사업 못해서 그런 거냐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의 적자이자 아픈 손가락과 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왜냐면 카카오 엔터가 지금까지 뭐 못해서 상장까지 못한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였거든요.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고 굉장히 쭉쭉 성장하고 있는데 20조 원으로 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펀딩도 받고 M&A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사태가 나버린 거죠. 자회사들이 다 좀 잘 안 돼 버렸고 안 됐기보다는 어차피 주가가 막 폭락을 했고 투자 시장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온 거죠. 이게 뭐 비유를 들자면 어떻게 보면 가난하지만 되게 유능한 자식들이 있는 집에서 둘째 셋째는 그냥 졸업하고 그냥 제 살 길 찾아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좋은 직장 갔는데 첫째는 정말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고 한번 미국으로 유학도 하고 하다가 돌아왔는데 IMF 뭐 이런 이런 걸로 약간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못한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좀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에게 좀 특별한 존재이긴 해요. 왜냐하면 과점 주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걸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인수도 많이 하고 신사업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는 뭐 SM도 인수하는데 같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스텝이 지금 꼬인 거죠. 뭐 스타트업이랑 뭐 시리즈 B 있는 스타트업들랑 비슷한 거 이렇게 엄청 달리다가 굉장히 모든 걸 다 잘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은 운이라고 뭐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어떻게 운 좋아서 굉장히 잘 됐듯이 운 나빠서 어떻게 좀 약간 미끄러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문제는 인수예요. 인수요. 인수, 특히 해외 기업 인수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타파스 미디어인가요? 그 웹툰. 예, 웹소설 그 플랫폼을 지금 2개를 사서 하나의 회사로 지금 타파스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1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이 얼마냐면 491억 원. 1조 주고 샀는데 매출이 491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영업 적자가 2,282억 원. 그 5배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전체 적자는 130억 원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2,282억 원을 해서 안 했으면 훨씬 흑자가 되는 회사라는 거예요. 미국 유학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삼성 가면 됐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그때 MBA 그 회사를 살 때도 지난번에 우리 이주제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비싸게 주면 안 되는데 비싼 줄 알면서도 안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얘기 우리가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인수가 지금은 미국 그 웹툰 플랫폼 인수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분명 네이버든 카카오든 글로벌 천병 역할을 하는 쪽은 지금 웹툰, 웹소설 이런 네.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 쪽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네. 다들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질른 건데 네. 세게 질렀는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얘 지금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애들이 발목을 확 잡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당시에 이제 네이버랑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네이버한테 시장을 다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같이 경쟁에 붙어줘야 되는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비싸도 산 거죠. 그게 뭐 그때 저희도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사실 비딩이 문제였죠 사실은. 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싸게 했을 텐데 둘 다 5천억씩 주고 샀거든요. 말이 5천억 원이지 정말 뭐 매출 얼마 안 돼. 둘이 합쳐서 매출 한 400억에 막 적자가 막 2천억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걸 5천억씩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두 창업자를 절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굉장히 둘 다 뛰어난 분이시고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잘못이 누구냐고 따지자면 이제 카카오 엔터인 거죠. 그냥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워낙 모든 게 든든했으니까 막 그 이익도 몇백억씩 나가고 있고 다들 다 적자인데 그리고 쭉쭉쭉 성장하고 있고 뭐 1조 매출 달성했고 20조 원 눈에 보이고 그러면 뭐 1조 쓴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부메랑이 됐고 그래서 좀 케미도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결국 이제 회사를 떠난 거잖아요. 불과 2년 만에. 그래서 그렇죠. 케미라든지 좀 M&A 이후에 좀 사후 관리도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희망퇴직에 들어간 거죠.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 네. 근데 이 대상을 보면 10년 차 이상 음. 그리고 이제 직책자 무슨 뭐 리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데 이거는 회사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15개월치 월급을 주고 500만 원을 더 준대요. 와우. 그러니까 1년 한 1년 6개월 놀고 예. 취직을 해도 네. 똔똔인 거예요. 제가 런웨이를 계산을 해봤어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을 거의 다 소진했어요. 그 카카오 엔터가 아무래도 두 회사 인수하느라 굉장히 많이 썼겠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1조 원 정도 중동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SM의 지분을 한 6천억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한 4, 5천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뭐 큰 돈 아니지만 정말 뭐 또 작은 돈은 아니라서 뭐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카카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 분명히 카카오가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기업이거든요. 지금 네. 대기업 집단에 아마 그런 희망퇴직 프로그램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면서 이게 추스릴까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15개월에 500만 원이면 네. 손드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또 인재가 나가는 것도 사실 좋은 거죠. 이런 희망퇴직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은 이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일 테고 이직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안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하는데 인재 유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단 이제 10년 차 이상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걸 보면 엔터테인먼트는 아무래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이 많은 어떤 경력자는 회사 내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노인을 위한 직장은 없다 이런 느낌적으로 그래서 나이 먹으면 나가라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뭐 해봤습니다. 사실 그 지금 희망퇴직뿐 아니라 작년 말부터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떤 형태로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에 이제 방침이 수립됐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걸 또 빨리 실행하면 좋겠는데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시선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퇴직 외에도 뭐 게임 IP 자회사인 뭐 레전더리스를 뭐 그 지분을 매각을 한다든지, 엔터자회사인 뭐 사운디스트라는 그런 회사를 또 지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회사들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도 웹툰 플랫폼인 크로스코믹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뭐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뭐 타파스 미디어의 뭐 한국 법인을 또 청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자회사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보통 이렇게 그 정책 수립이 됐고 시작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걸로 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회사 정리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봤을 때는 지금 웹툰 웹소설의 글로벌 플랫폼들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출혈을 했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출혈이 나고 있다라는 문제인 거고, 그 외에 뭐 음악, 영화, 연예, 뭐 매니지먼트 이쪽을 보면 지금 뭐 자회사를 좀 부실한 데는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좀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스타쉽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200억 정도 흑자 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브가 있는. 잘 나가는 계열사가 있네요. 괜찮다니까요. 타파스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매출 1조 원을 거의 처음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콘텐츠 쪽에서는 어나더 레벨이 된 거예요, 카카오 엔터는. 그래서 다만 상장 이슈가 지금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투자자들 많이 들어와서 이걸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게 정말 사업을 잘 되게도 할 수 있지만 안 되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손익 상태를 다시 흑자로 맞추는데 좀 매진할 것 같고요. 그리고 SM 진짜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IP를 잘 활용해서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을까 해서, 뭐 이번 사건 때문에 이런 전략이라든지 방향이 뭐 무색해지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확실한 건 정말 내부에서 숨고르기 할 타이밍인 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큰일 났다 막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희망퇴직 이러고 이런 걸 드리는 거를 봐도 막 엄청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좀 얼마 전에 그 위메프가 그 희망퇴직을 받았거든요. 네. 뭐 이직 지원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때 3개월을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좀 어마어마한 차이죠. 15개월이면 거의 뭐 금융업계 정도로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있는 게, 아까 뭐 타파스나 레디시 같은 웹툰도 그렇고 지금 그런 데를 1조 원이나 주고 인수를 했던 거는 결국은 해외 진출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네. 해외 진출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카카오 전체의 비즈니스를 봐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전체 비즈니스를 봐도 이쪽은 굉장히 중요한, 해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지금 이쪽 상황 안 좋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눈치 받고 있죠. 지금 실패한 미국 유학 지금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희망퇴직 받아서 만약에 인재들도 나가고 이러면 카카오 미래에 대한 뭔가 청사진이나 이 비전 쪽에서는 되게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비전은 근데 확실히 지금은 좀 그런 걸 뭐 생각할 때가 넘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카카오가 작년에도 이런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숫자로 나오니까. 근데 작년에 칼을 안 댔잖아요. 그러다 지금 이제 칼을 댄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임계점에 왔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대기업이니까 눈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이거 진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비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세팅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는 기사들이 조금 덜 나오고 있기는 한데 기사들 내용을 보면은 더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어떤 기사에 나왔던 내용과 또 다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네. 어디를 보면은 전체 규모가 뭐 1,100명 정도 네, 되신다고 해요. 직원 규모가. 근데 어떤 내용을 보면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900명 정도의 그 직원을 대상으로 뭐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또 나온 게 있어요. 두 개를 합쳐보면 1,100명 중에 200명 남기고 다 어떻게 한다는 건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그나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사실 카카오 모든 계열사 중에 경영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을 꼽으라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만큼 잘 안 된 곳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1분기에 카카오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이제 투자자 대상으로 하면서 구조조정을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자마자 그 곧바로 나온 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구조조정이었거든요. 근데 구조조정인데 이제 일단 여기서는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에 앞서서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불필요해질 수밖에 없죠. 사업을 접으면 어떻게 사람이 하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을 해고하거나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처럼 일조에 투자를 받거나 이래서 현금이 많은 회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15개월 줄 수 없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그래서 지금 해고도 못하고 그럼 위로금을 거하게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열사 이직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 공동체라고 부르는 카카오 그룹사의 다른 계열사로 이직을 하고자 하면 회사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계열사 이직 프로그램은 옛날부터 쭉 있던 거래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계열사 이직 프로그램을 가면 본인이 어디에서 누가 뽑는지 알아서 본인이 신청하고 여기에 신청하고 그래서 뭐 양 조직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아주 프로세스를 일사천리로 딱 이직 원한다면 딱 갈 수 있게. 근데 이제 그쪽에서 사람을 뽑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네. 막 우리도 괜히 사람 늘렸다가 지금 매출 영업이익 못 맞추면은 네. 오히려 안 좋으니까 무조건 받으려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그래도 카카오 그룹사가 크고 아까 170개라고 했잖아요. 크고 네. 사람을 뽑는 데는 여전히 기술자들이나 인력은 부족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원하면 보내주는. 야, 170개면은 거의 뭐 그 직업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 거의 참여한 다 모든 근데 아마 근데 거기서 괜찮은 회사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아마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폐업 직전의 회사들도 네. 있을 거고. 그게 170개 뭐 200몇십 개는 확실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인수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를 아직 정리를 못 해갖고 그냥 이름만 있는 회사 이런 데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 인력들은 그냥 이쪽에 와 있고.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스튜디오들. 뭐 맞아요. 엔터테인먼트 쪽의 스튜디오나 또 네. 게임사의 스튜디오들 이런 데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개발사들이라고 보니까 네. 막 이렇게 문어발을 확장했다 이렇게 그 숫자만 보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카카오라는 곳이 정말 그 영어식 이름 부르면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그런 문화와 빠따치는 문화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대표님께서.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문어발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좀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은 그 매출이 너무 작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매출 봤는데 한 1,000억 원 남짓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동일 비즈니스는 아닌데 MSP 회사들인 뭐 베스핀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메가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벌써 거의 1조 찍었거든요, 매출을. 그러니까 B2B 엔터프라이즈 특성상 대기업들 영업을 하면 이게 쫙쫙쫙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1,000억 원은 좀 너무 적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중 상당수는 카카오 그룹에 공급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좀 영업에 있어서 좀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하니까 뭐 하는 회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 중에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뭐 정리를 하자면 기업용 IT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게 이제 보통 여기 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AI 기반의 기업의 솔루션, 예를 들어 기업의 콜센터나 컨택트 센터 이런 데서 쓰는 솔루션. 그리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현대차 최신차를 타고 있으면 음성으로 내비를 작동시킬 때 그런 음성 검색 솔루션은 여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기업이 쓰는 기술들. 그리고 클라우드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기업이 쓰는 쓰는 기술이죠, 클라우드가. 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쓰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엔터프라이즈다. 별게 다 있어요. 뭐 의료 솔루션 같은 것도 팔고, 뭐 경영관리 시스템, 뭐 매출이 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예상을 해보자, 뭐 이런 솔루션들도 팔고, 여러 가지 공간 뭐 스마트 홈, 아파트 GS 건설하고 제휴를 맺고 뭐 아파트 내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로 뭐 불 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팔고 그런 거 합니다. 근데 1,000억이라는 거죠? 예? 근데 1,000억이라고요? 매출이. 근데 하는 건 많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네. 근데 사실 적자가 작년 1,400억 났다는데 이것도 사실 2, 3년 전이면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뭐 아까 얘기한 MSP 업체들인 메가존 클라우드나 베스핀 글로벌도 한 이 정도는 냈어요. 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800억 뭐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자회사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잖아요. 거래소 뭐 이사장이 직접 카카오 자회사들을 이렇게 겨냥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어떤 투자자도 카카오 달리면 투자를 굉장히 꺼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해봤자 상장 안 되고 상장 기다리려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고 자칫 정부라든지 개미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이슈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자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엄청난 나는 독립을 시키고 엄청난 외부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 페이 할 때는 알리바바로한테 뭐 3, 4천억 다 합치면 받았고 그다음에 모빌리티는 TPC 뭐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회사한테 또 한 5천억 받았고 이렇게 수천억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자회사 전략이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받지를 못했어요. 네. 엔터프라이즈는 최고 많이 받은 게 1,000억 정도를 받았어요. 결국은 뭐 B2B 비즈니스 아니면은 뭐 관공서 비즈니스 이런 걸로 많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솔루션 이런 데는 그런 걸로 많이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쪽에서도 중견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예를 들어 주셨고 오라클도 들어주셨고 했는데 그런 회사들 너무 단단하게 많잖아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들 야 그냥 AWS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네. 관공서 쪽이라고 하면은 뭐 또 굉장한 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워드 같은 거는 여전히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성향이 카카오가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뚫을 수 있는 시장은 맞아요. 이 시장이. 그걸 뭐 저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카카오가 사업을 다 정리하고 두 사업을 핵심으로 가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하나가 클라우드, 하나는 검색이에요. 검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용 검색.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드 사업은 아이아스라고 부르는데 가상의 서버를 파는 사업에 간단하게 말하면 가상의 서버와 저장 공간 이런 걸 판매하는 사업인데 뭐 이 최강자는 AWS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이런 데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뭐 NHN 클라우드, 뭐 NHN은 토스트군요 이름이.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근데 카카오는 아무래도 좀 늦었죠 진입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하던 비즈니스긴 한데 이제 그거를 여기다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프로파이어 그냥 AWS 쓰지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통하는 시장이라 규모가 크면 싸집니다. 그래서 AWS 같은 건 매년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 경쟁력으로도 승부하기가 좀 더 너무 그 출혈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공서 이런 데는 이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들어가기 좋아요. 한국 기업이 들어가기 좋은 시장이 이건 사실 무역 장벽을 교묘하게 쳐놓은 건데. 네. 관공서나 뭐 이제 금융기관, 뭐 병원 이런 데는 클라우드로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장벽이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들어갈 만한 기회가 되죠.
근데 이제 관공서 같은 시장이 가장 아마 이제 큰 시장이 될 건데 당장은 그 시장도 이제 네이버와 NHN과 이제 KT가 이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카카오는 그 시장에서도 후발주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시장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다 그룹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룹웨어만 만든 또 IT 자회사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거는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머리 아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정말 솔루션을 판매하는 거는 사실 카카오 엔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다 힘들어하는 문제이긴 해요. 왜냐면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 그 그룹웨어 시장을. 그래서 좀 비슷한 이슈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엔터프라이즈랑 접촉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영업하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뭐 음성으로 하면 뭐 유튜브 할 때 음성으로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뭐 그걸 받아 적게 해준다든지 이런 AI API를 이제 팔려고 왔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구매까지는 진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좀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설득을 시키고 그러니까 안착시키기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뭐랄까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슈도 연관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기 두 대표님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들어보면 진짜 다양하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클라우드와 기업용 검색만 주력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정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뭐 이어져 있는 계열사인데요. 카카오 브레인도 아까 그 적자 목록에 있었어요. 301억 적자가 있던데 그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기사를 못 봤습니다만 지금 적자 계열사로 묶여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 저쪽으로.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코지피티 만드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LLM 싸움 뭐 난리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하이퍼클로바는 네이버는 곧 나온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코지피티 한창 돈 쓰면서 지금 막 LLM 싸움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적자 기업으로 같이 분류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막 각자 대표도 선임되셔갖고 뭔가 변화도 주시는 것 같고 여기도 과연 좋을까? 지금 좋은 상황일까라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은 여기는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설립에 있어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김범수 창업자거든요. 왜냐면 초창기 그분이 직접 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꽤 의욕적으로 활동도 하고 심지어 거기에 고스펙 인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많이 창업을 해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직접 뭐 출자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하자면 약간 좀 창업자의 약간 관심과 좀 그런 기호가 좀 반영된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사실은 완전히 의미 없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아직 뭐 상용화라든지 그게 유의미한 성과로 아직 보고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걸 했더라고요. 뭐 검색도 하고 챗봇도 하고 뭐 정말 순수하게 뭐 딥러닝 기술도 연구하고 언어 모델도 하고 인식 기술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는 그런 연구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연구 조직이라는 게 IT 기업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테크기 회사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비즈니스와 별개로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을 붓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뭐 특수성이라든지 독립성을 감안해서 다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 또 주식회사로 운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자회사로 운영을 해야 되나? 계속 적자를 내야 되나? 그리고 좀 KPI라든지 아니면 그런 성과가 있나? 라고 봤을 때는 좀 뚜렷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의미상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와 같이 좀 굉장히 좀 장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기도 하고 유의미한 건 아는데 근데 분명히 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그 유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다트를 보면서 봤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 카카오 브레인에 굉장히 좀 거액의 돈을 계속 유증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좀 조금씩만 유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하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비전이나 성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카카오가 어느 기회에 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번 게 아니고 안 번 거예요. 네. 아예 돈을 벌 계획조차 없었던 일단 그 기업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냥 연구소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뭐 적자인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매출이 뭐 의미 없는 매출이 있다는 이유는 그냥 본사와의 거래 정도지 외부에 뭘 팔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네. 오픈AI도 한동안은 돈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연구소 조직 같은 거였고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로 뭐 API 판매든 뭐 플러그인이든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LLM 만들면 그거 가지고 API를 판매든 뭐 이제 할 수 있죠. 네. 거기서 돈을 잘 벌어서 이런 뭐 기사에 안 오르내리게 되거나 혹은 이제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렇게 독립시켜놔야 되나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은 뭐 구글처럼 딥마인드 불러오듯이 네. 뭐 그렇게 뭐 할 가능성도 있겠고 뭐. 딥마인드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비슷한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그냥 특별한 조직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김범수 창업자가 만든 것도 그렇고 초기 대표한 것도 그렇고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좀 가시적 성과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저 딥마인드도 밖에 있을 때 계속 그래도 기사가 나왔어요. 계속 적자다. 매출을 못 올린다. 막 지금 뭐 바둑 만들고 뭐 저기 알파폴드 만들더니 계속 쓸데없는 것만 한다 이런 게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나중에 무슨 조치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현 상황으로는 아무튼 지금 아까 적자 폭기를 쭉 나왔는데 카카오 브레인은 좀 당연한 곳이다. 연구 조직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 다 좀 다르게 보는 게 맞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 브레인만 봤을 때야 그렇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딥마인드 불러와갖고 막 하고 있고 MS랑 지금 뭐 오픈 AI는 지금 둘이 딱 붙어갖고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는 보면요 일단 코지PT 개발하는 곳은 문제 없다고 지금 쳐요. 하지만 이 코지PT가 잘 나가려면 결국은 MS든 구글이든 보면은 검색이랑 붙어야 되잖아요. 검색이랑 붙어야 되는데 저희가 2주 전에 다뤘듯이 다음 검색 CIC로 일단 떼내는 상황인데 이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카카오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2주 전에 이야기를 나왔을 때는 그게 과연 집중이 될까라는 좀 의문을 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클라우드랑 잘 붙어야 되잖아요. 클라우드랑 잘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엔터프라이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거 지금 카카오 과연 코지PT가 네이버 뭐 이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LLM 같은 이런 AI 모델은 클라우드와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은 것도 그렇고 구글이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데 이 카카오는 좀 흥미로운 구석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카카오는 계열사들이 다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카카오 그룹은 다 각자 도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클라우드 역량과 카카오 브레인의 클라우드 역량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류는 하겠죠. 교류는 하겠죠. 왜냐하면 카카오 브레인은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했어요. 그 엔비디아 GPU를 잔뜩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카카오 브레인용 클라우드를 따로 만들었고 심지어 여기서 리소스가 부족하면 뭘 쓰냐면 구글을 써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희한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카카오는 이제 기업 문화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카카오의 전신이 다음이었잖아요. 근데 다음이 상대적으로 기술 투자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취약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CTO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관련 조직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여기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미디어라든지 실제 비즈니스에 더 집중을 했고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리소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김범수 창업자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그늘에선 크게 좀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처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카카오 브레인에서 AI를 하고 있었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AI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둘 다 AI를 하고 있으니까 엔터프라이즈 너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랑 검색에 집중하고 AI는 브레인해라는 내부적인 조율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네. 해서 근데 막 카카오가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면 매출원 중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고 뭐 핀테크라든지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사실 20% 언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위축이 있는다고 해서 뭐 카카오가 흔들리진 않는다. 어차피 카카오는 콘텐츠하고 커머스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광고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다만 분명히 이제 카카오의 비전에 있어서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이거는 이미 안착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특히 뭐 LLM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델로 해서 뭔가가 나와줘야 기업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카카오는 방식이 항상 쫙 씨 뿌려놓고 그중에 잘 되는 애들 데리고 가고 뭐 각자 도생하면서 우리 잘 되는 애들을 으쌰으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항상 카카오는 지금 한번 이렇게 갈아엎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갈아엎어갖고 또 잘 되는 애들 추려서 가고 안 되는 애들은 빠이빠이 하고 약간 좀 되게 그 실리콘밸리식의 잔인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덜 이쁘고 더 예쁜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상황이 냉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좀 칼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사실은. 예. 예전에도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네. 지금 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카카오 스타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카카오 스타일이 적자 규모로 보면은 두 번째죠. 엔터프라이즈에서 작년에 두 번째로 많은 영업 손실을 봤는데 여기는 뭐 기사들 보니까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카카오 스타일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그재그라는 굉장히 좀 선도적인 플랫폼이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그런데 지난해 매출을 보면 한 1,000억 원을 처음 넘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21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성장성만 봤을 때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적자가 5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제가 런웨이를 계산해 보니까 현금하고 단기금융 상품 합쳐서 한 600억 정도 되고 대충 한 1년 좀 넘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정말 순수하게 스타트업이라고 봤을 때는 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다. 왜냐면 지금 패션 플랫폼 시장이 전쟁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창업자는 카카오에게 판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카카오란 이유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추가로 물론 어렵긴 하지만 뭐 요즘 투자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카카오의 자회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지금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고 왜냐면 상장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랄까 투자 유치가 안 된다. 그리고 자회사 그 모회사가 밀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BP를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BP를 맞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 보니까 4월 기준으로 거의 뭐 영업 손실률이 10%까지 좀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쁘게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엄청나게 졸라매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아마 모회사는 이런 모습을 바랄 거예요. 근데 모든 자회사들에게 다 힘들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미안하지만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어. 우리도 힘들어. 그러면 그럼 외부 투자 유치를 받을까요? 근데 그 투자자들 만나니까 카카오라고 하면 좀 나중에 정부에게 찍힐 것 같은데요. 네. 라고 어떻게 해요? 그럼 BEP 맞춰야죠. 그래서 정말 적자가 너무 많은 회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근데 약간 좀 카카오 스타일 같은 경우는 맞추면 맞출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이 아마 자회사 정책일 거예요. 그 카카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맞춰봐라 이렇게 하겠죠. 기사에 나오고 이러기에는 뭐 점유율 하락 문제라던가 아니면 뭔가 가품 필터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던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지금 뭐 본질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이슈긴 해요. 이게 왜냐면
좀 카카오랑 합치고 나서 약간 시장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브랜딩도 좀 약해졌고 예전에 지그재그란 이름 자체가 좀 뭔가 핫하고 힙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카카오 스타일이 되니까 약간 좀 그게 무색해진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좀 같이 나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 업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행사 같은 거 열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화제성이 크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무신사가 너무 잘하고 에이블리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각자 영역을 강력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포지셔닝이라든지 시너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좀 리스크이긴 하죠. 근데 다만 그래도 지그재그가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패션 플랫폼의 시대를 거의 처음 연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미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에 수백억의 매출 만들어 봤고 또 수십억의 흑자를 만들어 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능력은 입증되기 때문에 막 망할 것 같다 이러진 않고 저는 충분히 카카오 스타일이 잘해서 BP도 맞추고 정상화되지 않을까. 정상화라는 표현이기보다는 더 그 앞으로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큰 회사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은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카카오 스타일까지 봤고요. 지금 뭐 몇 개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꽤 오래 봐왔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요. 그래서 주요 자회사들 쭉 한번 보면 네네. 뭐 지금 엔터테인먼트 좋았다가 안 좋아졌고 엔터프라이즈 안 좋고 카카오 스타일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고 브레인은 원래 적자 내는 데였고 그러면 뭐 페이도 근데 저는 되게 잘 버는 데인 줄 알았는데 저기도 적자가 났더라고요. 잘 되는 곳은 카카오 모빌리티 여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어떤 이런 상황이 맞아요? 잘 된다라는 기준을 이제 만약에 재무적 성과에서 본다면 모빌리티도 잘 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제 매출이 2,202억이고 영업이익이 49억 원이더라고요. 2,200억 벌어서 49억 원 남기고 당기순이익은 1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10억 남기는 비즈니스가 이제 잘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2.2%, 뭐 순이익률로 치면 뭐 한 0.4%. 뭐 이런 수치만 보고 판단을 하면 실속 없는 회사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회사도 이제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수익이 대부분이 이제 중요한 서비스가 이제 택시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택시는 더 이상 시장을 넓히기에 뭐 택시를 뭐 한 사람이 한 번 타던 걸 두 번 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넓히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그러기서 택시 뭐 비용 가격 인상 같은 이런 요인으로 가던가 아니면 여기 카카오 모빌리티가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하는데 그런 것 쪽에 뭐 물류나 뭐 배송 뭐 퀵 서비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더 강화시켜서 이 문제를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수익성 괜찮은 데는 카카오 본체밖에 없는 거군요. 말했잖아. 처음에 우리도 했잖아요. 카카오 본체만 따지면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계속 다 따지면 그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털 회사다라고 해서 네이버라는 페이지 안에다가 별의별 거 다 때려 넣었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는 모바일 회사다 보니까 메신저 안에다 그걸 다 때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또 포털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각자의 자회사들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네이버가 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해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네이버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이게 전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카카오는 또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근데 각자 자회사들이 지금 그닥 잘 나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이 카카오 지금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업 자신들의 사업 방향도 좀 이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근데 저는 경영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의 지금까지 행보는. 왜냐면 대기업 특유의 자금력과 노하우 그리고 스타트업 특유의 기민함과 펀드레이징 이 장점을 정말 절묘하게 결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아마 이거는 김범수 창업자의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그분이 자주 한 얘기가
리스크는 피하지 않는 게 더 큰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대기업처럼 일하는 게 싫다 회사 커지더라도 우리는 빨리빨리 스타트업처럼 움직이자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뭐냐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소홀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운이라든지 아니면 상황도 좀 나빠지긴 했지만 이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그런데 첫 번째는 관리 시스템이 좀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개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건 좋은데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게 각계 전투라든지 아니면 각자 도생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퍼뜨리기 전에 좀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됐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잘 못하는 건 뭘까? 그럼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라든지 이렇게 사업 영역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네가 이건 하고 내가 이거 하자. 역할을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컨트롤 타워를 좀 미리 구축하지 못했던 게 첫 번째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평판 관리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이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사회라든지 정부 눈치를 안 봤어요. 뭐 봤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봤어요. 분명히 성장 과정에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뭐 자회사 상장만 하더라도 분명히 유력자 회사가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미 재벌 기업이 지주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됐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알고 있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걸 미리 준비해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카카오 사고가 진짜로 날 줄이야 이렇게 해버렸고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던 그때 뭐 서버가 꺼진 것도 뭐 대표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홍보 전문가나 아니면 평판 관리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네이버나 쿠팡에 비해선 준비가 안 돼 있고 시스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카카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라고 생각해서 컨트롤 타워도 강하게 만들어 놨고 평판 관리 시스템도 잘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이게 적기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터졌고 작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기업 가치 하락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좀 많은 저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발주자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참조를 해야 될 때 일단은 카카오의 행보는 경영 혁신이 맞다. 굉장히 잘했고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고 이렇게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시진 않는 그렇죠. 거다. 예. 네. 저도 사실 카카오가 위기다라는 말에도 뭐 그게 정말 위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본체는 여전히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고 계열사들도 지금까지는 뭐 이제 성장의 단계였고 이제 수익화 단계로 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계열사는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계열사가 지금까지는 급성장의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수익화로 가는 순간 카카오 전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위기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지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카카오가 가진 브랜드가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과거에는 생각해보면 한 3년 전만 해도 카카오가 뭘 만들면 다들 저건 한번 써봐야겠다. 저 좋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라는 말이 나오면 욕이 나와요. 이제는. 욕까지는 아니지만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긴 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카카오페이 대표의 뭐 주식 판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데이터 센터 불 꺼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겪으면서 카카오의 그런 브랜드가 옛날에는 되게 좋은 느낌이었다가 지금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카카오 얘기가 나오면 저 골목상권 침해하네.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이제 브랜드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걸 뭘 했을 때 카카오 브랜드의 힘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택시도 카카오가 내면 다를 것이다라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르기도 했고 그런 기대심이 이제는 이제 고객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없어진 게 아닌가. 그게 카카오가 가진 최고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신선한 느낌의 네. 회사였잖아요. 카카오가 한다고 하면 정말로 다들 선망의 회사였고. 네, 좋아했고 라이언이 앞에서 뛰어다닐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오늘 라이브 공지를 올리고 나서 댓글이 빠르게 몇 개가 달렸는데 다들 약간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위기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올렸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런 걸로 많이 올리시는 거 보고 카카오가 정말 요새 욕을 많이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빨리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까지 된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2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빅테크 기업이 지금 침공이 막 지금 더 거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카카오든 네이버든 힘을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 좀 내부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위기감이 굉장히 좀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비즈니스적인 걱정보다는 너무 외부 시선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되게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조직이 진짜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홍은택 대표님에게도 힘을 좀 실어주는 게 계속 사령탑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면 저는 좀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 좀 리스크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몇 주 전에 얘기했었죠.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인수합병이 너무 안 나왔었다. 원래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흑자로 가기가 쉽지 않은 회사인데 인수해주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스타트업하기 힘들다 이런 기사도 참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많이 인수해준 데가 다 빅테크 기업이니까 그거는 좀 인정할 네. 만하네요. 빅테크 회사들이 무너지면 스타트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 카카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됐어요. 사실 그건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또 다시 창업도 하시고 그렇죠. 예. 또 다른 회사에 투자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은 좋은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빅테크 회사들 걱정을 한번 해봤고요. 한번 앞으로 2주 동안에도 열심히 레이더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바이라인도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다음 주 화요일 27일에 보안 기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직 티켓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보안 기술 세미나요.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네. 저희 아웃스탠딩 지금 30개월 이용권 지금 45%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 혹시 아직 아웃스탠딩 구독 안 하셨으면 45% 할인 꼭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창업자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는 분 중에서 창업자라면 저희 help@outstanding.kr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인증을 통해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다시 한번 두 분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주희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